자, 지금부터 2023년도 군무원 통신직 전자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군무원 시험은요,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 파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로 이론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이제 전자회로,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파트, 기타 이제 전자기하기라든지 자동 제어, 기타 상식,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는 정확하게 회로 이론 파트하고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파트, 이 세 부분에서 전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회로 이론 파트에서 한 8문제 정도, 전자회로, 아날로그 전자회로 파트에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디지털 파트에서, 디지털 공학이죠. 파트에서 논리회로라고 하죠. 5문제가 출제가 정확히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 출제된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자세히 풀이할 텐데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의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아래 모양과 같은 원기둥 모양 철사의 양 끝을 잡아당겨서 자, 길이를 우리가 3배로 했답니다. 이제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의 저항을 구할 때 이 물체의 길이가 중요하죠.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적이 중요합니다. 이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어땠다는 거예요? 3배로 늘렸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에다가 3을 곱하면 이제 실제 길이가 되겠죠. 3배로 늘렸으니까. 그런데 길이를 늘려도 원래의 원기둥 당면의 모양은 유지된다. 이 모양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질의 특성과 부피 또한 변함이 없다. 특히 이제 이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힌트가 있죠. 이제 부피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에다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면적 A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이 L을 3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려면 면적이 변해야 되겠죠. 면적이 3분의 1로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두 개를 곱하면 부피가 일정할 거예요. 요거 삭제가 돼서 원래 공식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길이를 3배로 늘리면 면적은 3분의 1로 줄어야만 부피가 일정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 철사의 저항값은 어떻게 변하냐. 이 말이에요. 원래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자, 어떤 물질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 이게 이제 중요한 공식이죠.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저항이 있어요. 그걸 로라고 하죠. 이걸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동이면 동마다 고유에 갖고 있는 저항값이 있죠. 거기에다가 물질마다 이제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면적은 크면 클수록 이제 저항은 줄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 게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별표 3개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공식이죠.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할 때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R-가 이제 고유 저항은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길이가 3배로 늘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인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항이 바뀐 거죠. 이걸 계산하면 3분의 1이 이제 분자로 가면 3이 되니까 9배의 로에다가 A분의 L이라는 공식으로 바뀌죠. 이게 원래 뭐였어요? R이었죠? R이었어요. 이게 R이었다. 그래서 9배의 R로 저항이 늘어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9배로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캐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는 과거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캐패시터와 인덕터 모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를 소비할 수는 없어요. 축적할 수는 있는데 소비 전력이 안 나오죠. L과 C는.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 CV의 제곱. 그다음에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 L I의 제곱. 이런 공식도 함께 알아둬야 됩니다.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과 C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는 없고 축적할 수 있는 소자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DC 정상 상태에서 캐패시터, 그러니까 DC 성분이라 이 말이죠. 신호가 DC일 때 캐패시터는 단락회로, 인덕터스는 개방회로로 동작한다. 이게 틀렸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C가 있으면 C는 이 C는 저항으로 J 오메가 C분의 1이라겠죠. 저항값으로. J는 이제 위상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이제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걸 다시 쓰면 이제 J 오메가가 2파이 F라는 각주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C라는 것은 주파수가 0인 신호라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0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이다.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죠. 한마디로 DC 신호가 갈 때 이 캐패시터는 무한대의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한대의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이런 오픈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개방 회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L도 있죠. L은 저항으로 따지면 J 오메가 L이 저항이죠. 그래서 J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J 2파이 FL이 됩니다. 근데 DC는 주파수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죠. 한마디로 DC가 갈 때는 L은 저항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냥 선의 역할을 한다. 그럼 신호가 잘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단락 상태다, 쇼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단락헬로 쇼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바뀌었죠. 답이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충전된 캐패시터에 전원을 끊게 되면 이 캐패시터에다가 충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전원을 이제 공급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캐패시터는 매우 적은 누설 전류가 흐르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된 전하들이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을 해놓고 이제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시동이 안 걸리죠. 그 이유는 자동 방전이 일어나는 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방전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급기야 다 방전이 돼버리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맞는 거죠. 4번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L과 C의 특징에서요. L이 있는데 인덕터 아닙니까? L.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L에. 그럴 때 이 L 양단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은 전류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L, DI, DT라겠죠. 이게 이제 미분식 아닙니까? 변화율.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반대로 이제 이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V라고 줬을 때 I, L에 흐르는 I를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L분의 1 인테그랄 V dt로 구하죠. 그래서 L에 관련된 이 두 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하지 마시고 기본 정리를 잘 하셔야죠. C가 있을 때 이 C에 흐르는 전류 I가 있을 때 이 양단의 전압 VC는 얼마냐 이 말이죠. 이건 C분의 1 인테그랄 I dt다. 이런 공식. 그래서 이제 이런 L과 C에 관한 공식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반대로 전압 V가 걸릴 때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거는 C dV dt로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장이 4번 문항입니다. 중요한 문장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번 문제로 가죠. JK 플립프롭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우리가 이제 디테일 공학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는 뭐라 했어요? 레이스 현상. 레이스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다 그랬어요. 마스터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슬레이브는 노예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주종 플립프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가 먼저 동작하고 슬레이브가 좀 늦게 동작하게 되면 이런 레이스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렸죠. 자, 여기가 이제 JK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Q가 있고 Q바가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JK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JK. 자,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 Q바가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클락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하죠. 클락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면 동시에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락 펄스라고 한다면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스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버터를 통해서 얘는 라이징 에지, 클락이 움직일 때, 이렇게 클락이 움직일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동작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되면 라이징 에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글뱅이가 이렇게 있으면, 즉 낫게이트를 붙였다는 건 이거 동글뱅이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폴링 에지, 떨어질 때 동작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동작 변화를 하고 얘는 좀 있다가 내려갈 때 동작 변화를 하게 되면 레이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이런 충돌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인데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고속 동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스케일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아니죠. 이거 저항 하나 달아뒀다고 해서 고속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스케일의 최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임출력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이스 현상은 어디 갔죠? 현상을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준 게 마스터 슬레이브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동작하고 얘는 반박자 늦게 동작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마스터 슬레이브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면 원래 이제 K1이 들어가면 리셋이 돼요. 리셋이 돼요. 그래서 이 출력이 리셋이 되니까 이게 0이 나가고 이게 1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J의 1, K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동작이 생긴다 그러겠죠. 오동작.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가 이제 Q가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Q. 현재 상태 Q가 1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Q바는 어떻게 돼요? 0이었겠죠. 1이었으면 0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동시에 클락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동시에 동작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0, 1이 입력되니까 리셋이니까 얘는 Q가 0으로 떨어져야죠. 이렇게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얘는 1로 올라가야 돼요. 1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0, 1이 입력됩니다. 0, 1이 JK에 입력되면 정상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를 본다면 여기에 Q고 Q바면 이 Q, Q바가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설계를 해보면 제 전공이 설계라겠죠. 설계를 해보면 이 두 단자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이 나가면 얘는 0이 나가도록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반박자 늦게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1이 나가는데 얘는 1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약간 엇박자로 늦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약간 늦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 클락이 올라갈 때 얘도 인식을 해버리는데 원래는 동시에 얘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0, 1로 인식을 할 건데 얘가 좀 늦게 동작을 해버린 바람에 어떻게 해요? 1로 오동작을 일으켜요. 그러면 얘도 1이 돼버리고 순간적으로 얘도 1이 되니까 토글 현상이 일어나죠. 0과 1이 반복되는 토글 현상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레이스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반박자 늦게 인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읽어버리면
얘는 0이고 확실히 얘는 1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늦게 약간 바뀌더라도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그래서 이런 레이스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기다 인버터를 하나 더 단 것을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입출력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달아줬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항과 연산 증폭기가 연결된 회로에 대해 입력전압 V1과 V2와 출력전압 V5 사이의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연산 증폭기를 딱 보자마자요, 이제 제목이 생각이 나야 돼요. 비반전 입력 단자에 신호가 들어가고요, 반전 입력 단자에도 신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다겠어요? 감상기죠, 감상기. 감상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로는 감상기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지는 거니까 어디를 빼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즉 비반전 입력 단자의 값에서 반전, 마이너스, 반전 입력 단자에 있는 값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V2-V1이 되는 거예요. 이 출력은 V2-V1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가 V2, 여기가 V1. 그래서 단자를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에 있는 전압에서 마이너스 단자의 값을 빼서 증폭도는 이제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죠,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것만 갖고도 문제가 답이 나와요. 보면 가상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상기일 텐데, 뭐에서 뭘 뺀다고요? V2에서 V1을 뺀다. 몇 번이에요? 4번이다. 간단히 답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으실 때는 계산을 하시는 거죠. 계산을.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배수 관계가 되면 1대 3이잖아요. 1대 3이죠. 여기도 1대 3. 그러면 R1분의 R2가 돼서 3배의 V2-V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법으로 풀어보죠. 자, 출력 전압을 풀 때는 중첩의 이론이에요. 중첩의 이론입니다. 자, 이 전압이 없을 때, 이 전압만 가해졌을 때는 반전 증폭기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는 마이너스, 자, R1분의 RF입니다. 1kV분의 3kV다 이 말이죠. 입력 전압은 V1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전압이 없고 이 전압만 있을 때, 그러면 비반전 증폭 회로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 여기 아니라 요거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면 이 VA의 전압을 구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VA점의 전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폐회로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A가 될 거예요. 그러면 1kg와 3kg가 있죠? 여기 1kg와 3kg가 있어요. 그 중에 3kg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V2 전압이니까 V2. 이렇게 계산한 것이 여기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분의 3 V2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통해서 비반전 증폭기의 공식은 1 플러스 R1분의 RF가 되죠. 그래서 R1분의 R은 숫자 대입할까요? 1kg분의 RF 3kg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VA를 곱하는데 VA를 계산했죠 우리가 4분의 3 V2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게 이제 3이고 하면 4가 되니까 이 4하고 이거는 없어지고 3배의 V2가 남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최종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돼요? 요거 약분하면 요것도 마이너스 3V1이니까 3으로 묶이죠? 그래서 V2 마이너스 V1. 그래서 답이 4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아래 그림 A와 B의 직렬 RLC 회로의 출력에 가장 가까운 특성의 필터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네요. 이 필터 문제도 군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별표 새겨놓고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 필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쉬운 것부터 자, 이렇게 C가 나와 있고 이제 R이 나와 있는 이런 회로.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필터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전달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의 전달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필터인가를 기본 이론 때는 배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딱 보자마자 제가 뭐라 했어요?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일 때 이게 밑자라겠죠? 밑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밑자라겠어요. 밑자가 입력 쪽에 있으면 얘는 미분기입니다. 그래서 미분기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미분기는 하이패스 필터다라는 것을 꼭 외우시라겠죠? 고역 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요. 자, 이것과 이제 반대로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가 저항이 있고 C가 이쪽에 출력 쪽에 있으면 반대니까 이건 뭐예요? 적분기다. 이렇게 외우시라겠죠? 이거는 뭐예요? 적분기가 되는 겁니다. 적분기는 뭐라고 했어요?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딱 외우시고요. 등가 회로가 있다 했죠? 이제 C 대신에 L을 사용하면 L은 위치가 정반대라겠어요. C는 입력 쪽에 있으면 L은 출력 쪽에 있으면 출력 쪽에 이렇게 있으면 같은 기능을 하는 미분 회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R이 있고 자, L이 있으면 같은 미분 회로다. 그래 놓고 이것도 등가가 있다 했죠? 이거는 이제 L이 앞 입력 쪽에 있고 저항이 출력 쪽에 이렇게 있으면 같은 등가 회로라서 적분 회로다. 근데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딱 외워서 요것에 이제 입력과 출력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얘는 미분기면 얘는 적분기다. 얘는 하이패스 필터니까 로우 패스 필터. 이것만 외우시면 L은 반대 위치다. 이렇게 외우면 네 개가 다 외워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L도 있고요. C도 이렇게 입력 쪽에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RLC 직렬 회로죠. RLC 직렬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대역 통과 필터예요.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 대역 통과 필터죠. 우리가 이제 대역 통과 필터라는 것은 주파수대가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차단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만 신호가 통과되고 나머지는 감쇄돼서 통과되지 않는 필터를 대역 통과 필터라고 하죠. 이게 이제 대역 통과 필터. 이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시면 등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요 RLC가 이제 반대로 출력 쪽으로 오면 직렬이 병렬로 바뀌면 돼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이 직렬이 뭐로 바뀌어요? 병렬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R, L, 뭐요? C 이렇게 병렬로 바뀌면 등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한목으로 딱 외우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반대예요. 이제 이게 병렬이 입력 쪽이 있어요. 병렬이 R, L, C 이렇게 있고 저항이 있다 이 말이죠. 자, R, L, C 이렇게 있으면 정반대죠. 정반대. 자, 이게 주파수라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만 소거가 되는 대역 소거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 해서 RP 이렇게 합니다. 필터 F죠. 밴드 리젝션 필터. 이걸 이제 밴드 스탑 필터라고 돼요. 밴드 스탑 필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차단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만 이 부분에 있는 신호만 감쇄돼서 나오지 않는 이런 대역 소거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외워 놓으시면 이것도 등가로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R이고 여기가 병렬이니까 출력 쪽에 직렬로 있으면 돼요. R, L, C 이렇게 직렬로 있으면 R, L, C 이렇게 직렬로 있으면 대역 소거 필터가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R을 붙였는데 이 R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왜냐면 출제가 이제 있게도 나오니까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죠. 여기도 이제 R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든 없든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R이 있든 없든 같고요. 여기도 R이 있든 없든 같아요. 그래서 얘는 R이 없는 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요? 밴드 패스 필터가 되고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밴드 리젝션 필터 또는 밴드 스톱 필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게 짝지어진 건 A는 대역 소거 필터죠. 차단 필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역 통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일목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목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로 가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시료값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교류에서는요, 이렇게 친절하게 시료값이라고 말 안 줘도요, 100V 이렇게 주면은요, 시료값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V 시료값이 주어지고, 전원에 25ohm의 저항이 주어졌네요. 저항이 주어졌네요. 전압과 저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성분의 저항도 주어졌네요. 25ohm. 인덕터를 직렬로, RL 직렬회로네요. 얘는 RL 직렬회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전기회로에서 공급되는 유효전력 구하라. 뭐 여기 시험에 단골이죠. 여러분들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피상전력을 구해라. 여러분들 피상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피상전력은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되고 단위는 VA죠.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유효전력을 구해라. 여기서 구하는 거죠. 유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역류를 곱하는 거죠. 역률. 그래서 단위는 이제 와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전력 구해라. 무효전력은 전압,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죠. 무효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VAR에서 바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세 개는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단골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유효전력을 구할 때는 이제 I 제곱 R로도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라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이런 공식 알아야 되고, 이 문제처럼 그냥 유효전력만 구해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돼요. 자, 일단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냐면 RL 직렬회로니까요. 직렬회로니까 임피던스 좌표계를 한번 그려봐야죠. 실수축으로 저항이 얼마예요? 20이에요. 여기에 2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축으로는 L성분이니까 이쪽이죠. 위쪽이죠. 여기에 20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점, 원점에서 이렇게 이으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죠. 직각삼각형. 요게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20이고요. 요 크기가 20이니까 요 빗변의 크기는 2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배의 20제곱이니까 20제곱이니까 20 루트 2가 되겠네요. 20 루트 2가 이제 임피던스 값이 되겠네요. 2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은 20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푸는 것이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임피던스는 루트 20의 제곱, 20의 제곱, R의 제곱, L에 해당되는 저항의 제곱. 그럼 요거는 얼마라고요? 20 루트 2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효전력을 구할 때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제 구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걸로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20 루트 2분의 20이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이 되죠. 즉 세타는 뭐 45도겠네요.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죠. 이렇게 구해서 전압 구하고 전류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전류를 구해야죠.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둘 다 시료값으로 구했으니까 전압이 얼마예요? 100V고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20 루트 2입니다. 그럼 공 하나는 없어지고 이거는 5가 되네요. 그러면 2분의 5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세 번째. 전력은 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 공식. P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 100V죠? 100 곱하기. 전류 얼마예요? 자, 2분의 5 루트 2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약분이 되네요. 500을 2로 나누면 250이 나오네요. 250W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때는
이런 걸 다 구하라 할 때 구하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20 루트 2분의 20 하면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무효 전력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상 전력도 구할 수 있고, 이걸 세 가지를 다 구하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유효 전력만 구하라 했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효 전력만 구하라 하면 이제 방금처럼 i만 구해서 i 제곱 r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i 제곱 r z 임피던스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유효 전력만 구하라 했지만 세 가지를 다 구해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다이오드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적 평행 상태에서도 N 영역의 전자가 P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전위 장벽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PN 접합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자,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이제 P형은 전공이 많죠. 전공이 다수 캐리어예요. 그래서 인접한 곳에 여기 전공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전공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다수 캐리어가 이제 N쪽은 전자가 많죠. 여기에 전자가 이게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얘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죠. 접합을 딱 하자마자 얘는 전자가 하나 남고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전공을 메꾼다겠죠. 그래서 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데 원래 물질은 다 중성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게 하나 이동해 버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기적인 성질이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죠. 얘는 이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이중충이 생기는 영역이 생긴다. 이것을 공간 전하 영역, 공피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어떤 전개의 힘이 생긴다. 전개의 힘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이 힘이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 이 마이너스가 밀고 전공이 이걸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이 플러스가 밀어서 캐리어가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분이 생긴대. 이걸 전위 장벽이라고 하죠. 전위 장벽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위 장벽이 이제 이동할 수 없도록 힘이 커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지 않죠. 그런 상태를 열 평형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평형 상태에서도 이런 전위 장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곰피층의 전위 장벽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죠. 이게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를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공도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에 있는 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해서 공간 전하 영역의 폭이 넓어지죠. 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극성과 여기 극성 차이가 더 심해집니다. 전위 장벽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공핍층의 전위 장벽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이건 역방향이었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제 가해 볼게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렇게 가하면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맨 처음에 이제 이만큼의 공간 영역이 있었다면 공간 전하 영역의 폭이 이만큼, 즉 공피층의 폭이 요만큼 있었다면 여기다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공조차도 여기 공간 영역으로, 공간 전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요. 공피층으로. 그럼 여기 있는 전자도 마이너스를 가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공간 전하 영역폭이 점점 줄어서 극기하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피층의 폭은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지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P형과 N형 불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공피층의 폭은 넓어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농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라겠어요. 기초 공부할 때. 아까 PN 접합을 할 때 제가 이랬죠. 이 P 쪽과 이제 N 쪽이 있을 때 이제 개수만큼을 농도만큼을 제가 플러스로 표시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개수만큼 여기 다 있는 거죠.
근데 10개가 움직여야 만약에 전위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이 없는, 이동이 없는 열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두 줄이 다 옮겨져야 공간 전하량이 이만큼 생겨야, 폭이 이만큼 생겨야 열평형 상태가 된다 그랬죠. 이게 10개가 움직여서 전위 장벽을 이뤄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전개의 크기가 생겨서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을 흐름을 막는 이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불순물 농도를 2배로 높였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들이 10개가 몰려 있는 거죠. 여기도 전공이 10개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이동해도 10개가 다 이동하죠. 그러면 충분한 전위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의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공간 전하량의 폭은 좁아진다 그랬어요. 좁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어진다, 땡. 답은 1번만 맞았네요.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모스 FET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소스와 몸체. 자, 모스 FET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쪽이 이제 게이트 단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옥사이드층이 되는 거죠. 산화층이 됩니다. SiO2층에서 산화층인데 이거는 이제 옥사이드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연층이다 이 말이죠. 절연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N+, 바디가 이제 P타입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된 것이 N 채널 모스 FET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N 채널, N 타입의 모스 FET입니다.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것은 증가형이죠. 인핸스먼트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에다 전압을 가해서 채널을 형성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건데, 자, 소스와 바디, 몸체. 이게 소스라고 가정할게요. 이 소스. 이쪽이 드레인이라고 가정할게요. 드레인.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가해야 채널이 형성되면 전자가 움직여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소스와 몸체 사이에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이 역바이어스예요. 이걸 제가 왜 역바이어스를 가해 줘야 되냐 말씀드렸죠. 여기가 PN 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합이니까 여기도 이제 공피층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전자나 전공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연히 지금 전압차가 없잖아요. 여기도 0V고 여기도 0V면 우연히 이쪽이 열이 증가돼서 전압이 높아져 버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누설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에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생기지 않도록 역바이어스를 가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역바이어스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그랬죠.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것을 이제 바디 효과라고 했죠. 바디. 왜 증가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마이너스면 채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게이트에다 뭘 가해야 돼요? 플러스 전압을 가해야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전공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드를 이제 다 전공들이 사라지는 모드를 공피 모드라고 했죠. 더 장시간 플러스를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소스 캐리가 모인다겠어. 이것을 축적 모드라 이렇게 했어요. 반전 모드, 죄송합니다. 반전 모드라고 그랬어요. 반전 모드. 그래서 반전 모드가 되면 채널이 형성돼서 이제 드레인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움직임으로써 뭐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지만 전자들이 움직임으로써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 흐름을 좌우한다 해서 N 채널 모스 FET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형성할 때 플러스 전압을 가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요. 이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스 캐리어 전자들이 이쪽에 모이기가 더 쉽겠죠. 그러면 조금만 가해도 금방 채널이 형성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한다 그랬죠, 제가. 수험생들이 질문 많이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스 캐리어는 모이기에 아무래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 사이의 전압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5V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게 0V였다면 이 사이의 전압이 5V가 나요. 이 사이의 전압이 역바이어스가 5V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2V나 1V를 가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V만 가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는 5V였는데 이제는 몇 V가 차이가 나냐면 6V가 차이 나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역바이어스이기 때문에 공피층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러면 채널이 여기까지 형성이 되는데 이 채널을 갉아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채널 형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더 커져요. 그래서 문턱 전압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디 효과.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을 N채널에서는 가하는데 그럼으로써 이 드레인과 바디 사이에 역바이어스 때문에 공비층이 늘어나서 채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턱 전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게 기초 공부에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겠죠. 그게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산화층, 옥사이드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이 옥사이드 층의 두께는 얇을수록 전압이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얇아야 우리가 문턱 전압이 낮아지죠. 두꺼우면 문턱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맞습니다. 두꺼우면 전압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몸체의 도핑을 높이면 여기 도핑, 이 몸체의 도핑, 전공이 많으면 여기 플러스를 가했을 때 이 전공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죠.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캐리의 움직임이 빨라져요. 그러면 문턱 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캐리의 움직임이 빨라져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가했을 때 이제 움직임이 없어지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소수 캐리가 모이는 것도 빨라지고 이게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전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그래서 문턱 전압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게르마늄과 실리콘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제 순수 반도체 중에서 진성 반도체죠. 실리콘만으로 만든 거하고 어떤 뭐 다이오드를 만들든 뭘 만든 거하고 게르마늄으로 만드는 거 중에서 문턱 전압이 다르다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실리콘으로 다이오드를 만들면 문턱 전압이 얼마 정도 된다 했어요? 0.7V. 얘는 0.2에서 0.3V 정도가 이제 문턱 전압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얘가 이제 온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자가 빨리 튀쳐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자 모델을 아시면 좋아요. 게르마늄은 32번의 원소 기호를 갖고 있죠. 자, 얘는 14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4번이다. 한마디로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의 개수가 얘는 14개고 얘는 32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핵이 있어요. 첫 번째 각이 뭐예요? 첫 번째 각. 요거 주 양자수가 1인 각이죠. 여기에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죠. 우리가 원자 모델을 배웠죠. 두 번째, 주 양자수가 2인 곳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총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바깥에 주 양자수가 3인 곳에 4개를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바로 실리콘이죠. Si입니다. 이 반에서 게르마늄은 첫 번째 궤도에는 N이 1인 주 양자수는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궤도, N이 2인 궤도에는 8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8개가 들어갑니다.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10개를 빼면 이제 몇 개 남아요? 22개 남죠. 그 다음에 이제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리기에 뭐하지만 한 18개까지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18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28개 들어갔잖아요. 4개가 그 다음 궤도에 있죠. 이렇게 4개가.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최애각 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최애각 전자가 외부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 튀쳐나가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 에너지의 갭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전자를 빼가지고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그 차이를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 그래요. 에너지 갭.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최외곽 전자가 들어있는 에너지 밴드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라 그래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를 컨덕션 밴드, 전도대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에 있는 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차이를 에너지 갭,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갭이 틀려요. 잘 보세요. 얘는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멀죠. 얘는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전자로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얘보다는 더 쉽게 튀쳐나가죠. 그래서 에너지 갭이 작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갭이 게르마늄은요. 게르마늄 0.65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실리콘은요. 이 에너지 갭이 얼마 정도 되면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약이에요. 정확한 값은 아닌데 약입니다. 이 정도 돼요. 그럼 누가 더 쉽게 이제 전자가 튀어나가냐면 게르마늄이 쉽게 튀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자 모델을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 말이죠. 1번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진 진성 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진성 반도체보다 전공과 전자의 밀도가 낮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쉽게 전자가 이제 튀쳐나갈 거 아니에요.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온도를 가하면 같은 온도를 가했더라도 얘가 튀쳐 나가는 개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생기면 전공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밀도는 뭐가? 아무래도 게르마늄 쪽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본다면 밀도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게르마늄 반도체가 실리콘보다 전자나 전공의 밀도가 높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뭐다? 높다죠. 쉽게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전자나 전공의 개수가 같은 온도 조건에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실리콘의 밴드 갭, 에너지 갭이죠. 오토가 좀 있네요. 에너지 갭이에요. 아까 이 에너지 갭은 게르마늄의 에너지 밴드 갭보다 크다. 에너지 갭은 누가 더 크다겠어요? 에너지 갭이 누가 더 커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실리콘이 더 크죠. 그래서 실리콘의 에너지 갭이 게르마늄의 에너지 갭보다 크다. 맞네요. 2번이 맞았네요. 맞는 걸 고르겠죠? 옳지 않은 걸 고르겠네요.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실리콘 결정이 게르만 결정보다 강하다. 아까 결합도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강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게르마늄과 실리콘의 모두 전자의 이동도가 전공의 이동도가 크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동도 기초 공부하실 때 제가 그랬죠. 실리콘을 예를 든다면 이제 물질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리콘은 이동도 차이가 3배 정도가 전자가 빠르다겠어요. 전공보다 전자의 움직임의 정도가 3배 정도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기초이론 때 말씀드렸었어요. 전자의 이동도가 전공의 이동도보다 실리콘일 때입니다. 실리콘일 때는 3배 정도 빠르다. 게르마늄도 빠르긴 빨라요. 이게 근데 3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튼 전공의 이동도보다는 전자의 이동도가 크다라는 거죠. 빠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고 1번만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다음 공피평 모스 FET로 구성된 회로의 전압 이득을 구해라.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공피평이에요. 채널을 미리 형성해 놨다라는 거지요. 그게 공피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을 주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형태를 공피평 모스 FET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회로의 전압 이득을 구하라겠어요.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게 소스 쪽이 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커먼 소스형이다. 커먼 소스형에서 이제 전압 이득 구하는 공식을 좀 알아둬야죠. 전압 이득. 전압 이득은 자, 커먼 소스는 위상이 반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GM에다가 출력장이죠. 자, RD인데 이제 RD만 있으면 RD인데 부하정이 달려 있으면 이게 이제 병렬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RD 다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RD 다시는 이제 두 개가 병렬이니까 자 1kg 10kΩ짜리네요. 10kΩ짜리가 두 개가 병렬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5kΩ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GM을 구할 줄 알아야죠. GM. 그래서 이제 GM을 구할 줄 알았는데 GM은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입력 전압 VGS죠. 입력 전압의 변화율분의 출력 전류의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이제 GM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력 전류식을 미분 VGS로 미분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언제 미분하고 있습니까? 이 값은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알고 있는 수험생이 이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전압 VGS 오프가 있죠. VGS 오프 전압분의 2배의 세츄레이션 출력 전압입니다. 포화 전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VGS 오프 전압분의 VGS다. 이렇게 이제 구한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알아야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난이도가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 되죠. 이건 이제 그동안 많이 공식을 외웠는데, GM 구하는 공식을 이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곰표평이니까 VGS 전압이 제로라는 거죠. 가하지 않아도,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VGS 값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VGS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제로가 되면 이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만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VGS 오프 값은 여기서 줬잖아요. 마이너스 10V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2배의 자, IDSS도 줬어요. 마이너스 10V다. 10mA다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도 이렇게 상쇄가 되고, 그러면 2mS G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mS G가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고요. GM이 2mS G 곱하기 저항은 5kΩ, 5kΩ. 킬로하고 미리는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위상이 뒤집힌다는 뜻이고, 이득은 10이라고 하셔야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B급 전력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력 증폭기는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A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C급. 여러분들 시험에는, 군무원 시험에는 D급도 가끔 나와요. 근데 이제 A급, B급, C급, 그 다음에 A, B급 사이에, A급, B급 사이에 A, B급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효율만 물어봤으니까 효율만 정리를 해보죠, 일단. 자, 얘는 전파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왜곡적인 면에서, 외율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게 A급이에요. 얘는 전파가 다 나오죠. 파가 2파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나오는 거예요. 얘는 반파만 나오는 거죠. 얘는 이제 유통각이라고 해서 얘는 2파이보다는 작고 파이보다는 크죠. 그 사이에 파가 나온다 이 말이죠. 얘는 이제 절반도 파가 이제 채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통각이라고 합니다. 유통각. 각이 나오는 거. 그래서 A율이 가장 적은 건 A급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A율이 가장 안 좋은 건 이 중에서는 C급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효율 면에서 보면 효율은 A급은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얼마라겠어요? 25%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부하를 달 때 병렬로 달아가지고 병렬 부하를 써서 변압기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효율이 50%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사 시험 같은 자격증 시험에는 50% 나온다고 했죠? 50%, 최대 효율이 50%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군무원 시험에서는 최대 효율이 25%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직렬 부하냐 병렬로 부하를 달아서 변압기를 이용했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B급은 외우라겠죠, 제가. 78.5%다. 최대 효율이에요, 최대 효율. 얘는 거의 100%에 가깝다. 얘는 이 사이겠죠. 이 사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고르라겠죠. A급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 그랬는데 더 높죠. 78.5%니까. A급에 비해서 고출력. 출력이 좋으려면 효율이 좋아야 돼요. 효율이 높을수록 고출력 증폭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A급에 비해 고출력 증폭기 제작이 용이하다. 맞네요. 이거 맞네. 자, A급에 비해 선형성이라는 건 파가 다 나와야 선형성이 좋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형성이 가장 좋은 건 A급이죠. 그래서 틀렸죠. A급에 비해 무신호 시에 전력 소모가 높다. 효율이 좋다는 것은 전력 소모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좋은 게 B급이기 때문에 B급이 전력 소모가 적은 거죠.
그래서 A급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죠. 높은 게 아니라 효율이 좋으니까 전력 소모가 적겠죠. 효율이 좋다는 것은 이제 뭐 소비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답은 이제 2번이 맞았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죠. 전격 용량이 5V. 자, 그 다음에 6000mAh시죠. 이게 이제 측정기의 단위, 암페어시 알아들어야겠어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6000이군요. 6000mAh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밀리가 없어지면 6A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6A 전류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A로 6시간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암페어시는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이다. 그래서 측정지의 용량은 얼마만큼 전류로 얼마만큼 오래 방전을 해가면서 쓸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전 전류 곱하기 방전 시간의 의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5V 3W예요. 전력이 주어지고 이제 전압이 주었으면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전류는 V 곱하기 I가 전력이니까 전력을 V로 나누면 되겠죠. 전력이 3W고 전압이 5니까 이게 0.6이 되네요. 0.6. 그렇죠? 그러면 이제 0.6으로는 이 용량을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0.6. 0.6이면 1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10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답이 나와버렸네요. 10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사용하기 전 보조 배터리는 완전 충전되어 있으며 휴대용 선풍기 자체의 배터리에는 전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할 때 보조 배터리를 통해 이론적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과거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페어시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6000mAh시라는 것은 6000mAh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6A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 반대로 1A로는 6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선풍기가 5V 3W 휴대용 선풍기라고 했으니까 와트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한번 구해보니까 0.6A예요. 그럼 0.6A, 5V 0.6A 선풍기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냐?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죠. 0.6이 되려면 10시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0시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로 가자. 자, 다음 회로에서 VC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죠.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전압을 구해라. VC를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자, 먼저 VB가 주어졌네요. 얼마예요? 자, 이게 화살표가 나가자잖아요. 나가자. MPNU형이죠. P 쪽이 플러스고 N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전압이 높죠. 0.7V다. 이 말이에요. 베타는 얼마다? 전류 전분율은 100이다. 줬어요. 자, 이 회로에서, 이 폐회로에서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 있죠. 베이스 전류를 구하면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컬렉터 전류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VC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보죠. 자, 먼저 IB를 한번 구해보죠. IB.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이 전압이 0.7이고 여기 2V니까 2에서 0.7V를 빼면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이죠. 그거를 130kΩ로 나누면 뭐가 돼요? 베이스 전류가 되죠. 그럼 이게 얼마요? 1.3이고 이게 130kΩ니까 자, 여기다 1000을 곱해볼까요? 일단 100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공 3개를 하면 하나, 둘, 3개 되죠. 나누면 10이 되죠. 그럼 키로가 이쪽으로 하면 10-3쓰니까
1000을 아까 곱했으니까 마이크로가 되죠. 그래서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10 마이크로 암페어. 그쵸?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컬렉터 전류는 베타 곱하기 IB죠. 베타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10 마이크로 암페어. 이게 1000이니까 1mA 암페어가 되겠네요. 컬렉터 전류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폐회로니까 또 식을 하나 세우죠. KVL 식을 하나 세우면 공급 전압이 5V고요. 여기에 소모되는 전압은 IC 2kΩ이고 여기에 소모되는 전압은 VC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게 VC죠. 그럼 IC를 구했잖아요. 얼마요? 1mA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약분이 돼서 2가 되네요. 이게 2V가 됩니다. 고로 VC는 5V에서 2V 빼면 3V다. 그냥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14번으로 가죠. 다음 회로가 나타내는 게이트는 뭐냐? 4개의 모스 FET는 모두 증가형이다 그랬어요. 딱 보자마자 CMOS 구현이죠. 이쪽은 이제 PMOS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쪽은 NMOS로 구현이 돼서 PMOS와 NMOS의 장점을 딴 설계를 우리가 CMOS 구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MOS 구현에서 이쪽이 이제 출력 단자인데 출력 단자는 구하는 방법, 이 출력 단자를 F라고 했을 때 F를 구하는 방법은 자 바를 붙인다겠죠. 일단 바를 붙이고 NMOS를 해석할 방법하고 PMOS를 해석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겠어요. 자, NMOS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병렬로 있을 때는 OR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직렬로 있을 때는 AND로 연결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지금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는 병렬이니까 OR로 써주면 되고 다른 소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OR에 낫이 붙어 있는 노아 게이트를 설계해 놓은 CMOS 구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답이 되겠어요.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15번으로 가죠. 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푸시풀 증폭기죠. 우리가 이제 B급 푸시풀 증폭기. 우리가 이제 B급을 쓰게 되면 뭐라 했어요? 반파만 나온다 했죠. 근데 효율은 78.5%로 높은 편이에요. 근데 A급은 팔은 다 나오는데 효율이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B급 증폭기를 2개를 사용하는 것을 푸시풀 증폭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파는 얘가 증폭하고 반파는 얘가 증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파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B급 푸시풀 증폭기인데 이거는 이제 B급 푸시풀 증폭기 중에서 다이오드를 이용했어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B급 푸시풀 증폭기는 교차점에서 크로스 오버 왜곡이 생기죠. 교차점 왜곡이 생겨요. 문턱 전압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B급을 잡지 않고 동력점을 약간 A, B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름은 싱글 엔디드 푸시풀 증폭기로서 원래는 이제 B급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다이오드를 달아서 그런 교차점 왜곡을 없앤 거니까 얘는 A, B급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 엔디드 푸시풀 증폭기 중에서 이제 A, B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력 전압을 구하라겠는데, 자, 여기 나오는 출력 전압에 이제 결합 콘덴서가 있으니까 DC 성분이 제거된 이 출력 전압은 이 전체 전압, 이 전압을 VCC라고 한다면요. 그게서 절반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것의 어떤 전압? 절반에 해당되는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반 전압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여기 20V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 전압은 10V다라는 게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가해지는 전압이 10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부하 전류는 금방 구하죠. RL분의 V니까. V가 얼마예요? 10V. RL이 얼마예요? RL이 15ohm이죠. 그러면 1A가 나오네요. 그래서 10V 1A 금방 나오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히 풀리는 거예요.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공통 이미터 증폭기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 기초 이론 때 여러 번 했었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 보면 자, 2m 단을 이렇게 접지하는 것을 이렇게 커먼 우리가 2m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커먼 2m는 전압 증폭도 크고 전류 증폭도 커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증폭기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입력장이 충분히 크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2m 단에다가 R을 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안정용 R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RE를 갖는 커먼 2m의 특징 중요하다겠죠? 첫 번째, 안정도가 높아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입력장이 커지죠. 자, 원래 입력장은 H 파라미터로 HI인데 RE를 달아주면 1 플러스 베타, 베타를 H 파라미터로 HFE라고 하죠. 곱하기 RE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보통 이제 100배 이상이니까 1kΩ짜리 하나만 달아줘도 100k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입력장이. 입력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단점도 있다겠죠. 전압이득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출력장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전압이득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뭘 해요? 여기가 바이패스 콘덴서를 달아준다 했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커먼 2m는 항상 이렇게 병렬로 콘덴서를 달아주는 걸 써요. 이걸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이득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특징은 아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왔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출력 신호와 입력 신호는 위상이 동일하다. 땡이죠. 커먼 2m만 위상이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출력은 증폭은 되는데 뒤집힌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겠어요. 그래서 커먼 2m는 위상이 뒤집혀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작점에 따라 이제 전압 이득이 변하는 거 당연하죠. 동작점에 따라서 우리가 DC 부하선을 그려가지고 동작점을 찾는데, 자, 이렇게 동작점은 이게 중앙에서 동작을 하면 A급, 여기 차단점에서 동작을 하면 B급, 그 이하에서 하면 C급 이렇게 하죠. 하여튼 이 동작점에 따라서 전압 이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의 크기에 따라 전압 이득이 변하죠. 맞죠? 이것도 맞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 이득이 변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의해서 전압 이득이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요. 동작점 Q가 바뀌어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동작점 Q가 바뀌기 때문에 동작점에 따라서 전압 이득이 변한다. 이건 온도에 따라서 전압 이득이 바뀐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확하게 틀렸어요. 이걸 모르시더라도요. 1번 문장은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커먼 2m는 위상이 180도 반전이 된다.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1번 문장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 내용을 알아둬야 돼요. 2m의 저항 RE를 달아준 커먼 2m의 특징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17번으로 가죠. 자, 아래의 회로에 RL의 최대의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RL의 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제가 변압기 문제는요, 이 공식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겠죠. 자, 우리가 건선비 N1분의 N2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V1분의 V2,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이죠. 그 다음에 I2분의 I1이 된다겠죠.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입력적 임피던스분의 출력, 부하 임피던스. 이 관계만 아시면 문제가 다 풀리다겠죠. 자, 근데 이제 건선비가 1대5로 줬어요. 이 문제는 1대5로 줬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RL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1차 측 저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입력, 이거를 ZS라고 한다면 구해볼게요.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건선비가 1대5예요. 그러면 1분의 5가 되고, 요거에 루트
ZS분의 부하저항 RL. 이게 이제 RL이죠. 여기 RL. RL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55, 25가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ZS분의 RL 이렇게 되죠. 그럼 ZS는 25분의 RL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이 저항과 여기 부하 쪽 저항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돼도 최대 전력이 전달되겠죠. 여기에 최대 전력이 전달이 돼야 변압기 건너에도 최대 전력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ZS 값이 얼마여야 되나요? 2k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 저항은 얼마여야 된다? 넘기면 50k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회로에서 5V 제너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에서 부하에 허용되는 최소 값으로 가장 적절한 값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제너 다이오드 걸린 전압이, 제너 전압이 얼마다? 5V다. 그러면 요 전압이 5V다 이 말이죠. 요 전위가 5V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1mA다. 1mA다. 이렇게 나왔네요. V 이내 전압은 16V래요. 이게 16V다 이 말이죠. R은 1k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구하라겠나요? 부하에 허용되는 최소 값은 적당 저항은 얼마? 이게 이제 저항 구하라는 거군요. 자, 일단은 여기 전압이 주어졌고요. 이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이 전압은 얼마예요? 16V입니다. 이 전압은 얼마요? 5V죠. 그럼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16에서 5V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요? 11V가 걸리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자, R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1kΩ분의 11V예요. 그러면 11mA가 되겠죠. 킬로가 분자로 가면 밀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 노드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1mA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걸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일까요? 1mA를 빼면 10mA죠. 10mA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여기 전압하고 똑같으니까 병렬이니까 똑같잖아요. 5V고요. 흐르는 전류가 10mA일 때 부하 저항은 얼마여야 될까요? 부하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가 10mA고요. 전압은 5V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자 2분의 1이니까 0.5죠. 미리가 가면은 킬로옴이 되고요. 1, 2, 3, 4에 이제 0.5kΩ이 없으니까 500옴이 되겠죠. 500옴.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게 500옴인 것 같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0옴.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5V 제너 다이오드가 있는 회로에서 부하에 허용되는 최소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5V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이 제너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걸렸을 때 걸리는 제너 전압이 5V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제너 전압이 5V다. 그러면 이 사이가 5V니까 여기가 0V니까 여기 이 점의 전압이 5V다. 이런 말이고요. 입력되는 이제 전압이 16V예요. 이 전압이 16V예요. 그러면 이 점이 그라운드에 비해서 16도 높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점의 전위는 16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1kΩ이죠. 1k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주어졌네요. 1mA. 자, 그러면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우리가 전압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여기가 16V고 이게 5V니까 16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돼요? 11V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해 1kΩ이죠. 그 다음에 전압 11V죠. 그럼 킬로가 분자로 가면 밀리가 되니까 11mA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노드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이제 11mA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이제 1mA니까 나머지 10mA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10mA입니다. 즉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가 10mA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V가 있으니까 똑같이 병렬로 걸리는 전압이니까 똑같이 5V가 걸리겠죠. 그럼 전압 알고 전류 알면 저항 구할 수 있는 거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류가 10mA고 전압은 5V니까 나누면 이제 0.5가 되겠죠. 0.5 밀리가 분자로 가면 킬로 오음이 되겠습니다. 0.5kΩ. 0.5kΩ이 여기 없으니까 1000을 곱하면 500오음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래의 회로에서 자, 입력 전압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입력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출력의 실효값을 구하래요. 실효값을 구하라. 자, 이 다이오드 하나를 딱 보자마자 반파 정류 회로인지 아셔야죠.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입력이 들어온다. 여기 진폭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20이죠. 여기가 진폭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겠죠. 이런 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이오드 하나를 거치고서 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 반파만 통과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이게 오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파만 통과하는 반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가 이렇게만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만 나오는 반파 정류 회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하에 걸리는 출력 전압의 실효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실효값 VRMS는 어떻게 구하냐? 반파 정류 회로에서는 2분의 VM으로 구한다. 이 VM이 뭐예요? 요거죠. 최대 진폭을 VM이라고 하죠. 그래서 2분의 20 하면 10V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파 정률에서 실효값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평균값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VM이죠. 파이분의 VM. 참고적으로 전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VRMS는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죠. 이게 실효값 구하는 거죠.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를 곱하는 거죠. 곱하기 VM.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일 때와 반파일 때 이런 공식은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가죠. 자, 완전히 방전되어 있던 같은 용량의 캐패시터를 3개를 자, 3개입니다. 15V 배터리와 15V 배터리죠. 아래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절점 A 여기죠. 전압으로 가장 알맞은 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자마자 용량이 같네요. 같아요. C는 병렬로 있으면 하나로 만들 때 어떻게 되면 더하면 되죠. C는 일반적인 저항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직렬로 있으면 병렬 계산해주고 병렬로 있으면 직렬 계산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등가 회로로 이제 그리면 여기에 이제 전압 15V가 가해지고 여기에 콘덴서 하나와 여기에 이제 콘덴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 C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병렬로 있을 때는 더해주면 되니까 2배의 C가 되죠. 그때 이제 요 점이 A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A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즉 요 EC에 걸리는 전압. 캐패시터는요, 저항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저항이다 그러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두 개의 저항을 더하죠. C 플러스 EC분의
자기 쪽 저항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구하잖아요. C는 반대요. 상대 쪽 C 곱하기 15V 전체 전압 이렇게 하면 이 A점에 걸리는 전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C분의 C니까 C는 약분돼서 3분의 1 곱하기 15V 그러면 5V가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C는 저항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하고 반대로 상대편 C값을 분자로 해서 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아래 2m 공통 증폭기의 소신호 입력장. 자, 여기서 봤을 때 소신호입니다. 소신호 입력장을 구해라. 자, 여기에 커먼 이미터가 있죠. 커먼 이미터입니다. 출력이 컬렉터 쪽에 있고 이미터가 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 입력장은요. 여기 저항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교류 이미터 저항이 이제 있어요. R2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하고 여기서 봤을 때 RB하고 베이스 저항이죠. 입력장 RIN은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이 저항 2m 저항 내부에 있는 교류 2m 저항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또 여기에 이제 R2가 있죠. R2 2m 쪽에 이제 저항이 달려 있어요. R2가 있습니다. 그걸 합한 거에다가 전류 증폭률을 곱해야죠. 이게 2m 쪽은 이게 컬렉터 쪽은 베타를 곱하는데 2m 쪽은 1 플러스 베타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바라본 저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의 저항에다가 이 2m 내부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교류 2m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R2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있죠. 2m 저항도 있어요. 근데 베이스가 이제 2m 쪽으로 갈 때는 전류 증폭률이 있잖아요. 베타가 있죠. 근데 컬렉터 쪽하고 관계는 이제 베타배지만 2m 쪽은 1 플러스 베타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베타배를 곱한 이게 R2 플러스 R2에다가 1 플러스 베타를 곱한 값하고 RB를 더하면 입력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나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나오면 그냥 거저 먹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변압기의 건선비가 10대 1로 주어졌어요. 1차 건선비가 건선에 100 루트민 스퀘어는 이제 시력값을 말하는 거죠. 100볼트의 시력값이 이제 주어졌고 교류 전압이 인가될 때 2차 건선에 나타나는 최대 전압은 얼마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건선비가 10대 1이라는 거예요. 여기 1차 측에 가해진 전압이 시력값이 주어진 거죠. 100볼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력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2차 건선에는 어떤 전압이? 10대 1이니까 이제 10분의 1로 주는 거죠. 만약 1대 10이었으면 10배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럼 여기는 10볼트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력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최대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원래 이제 최대값이 주어지면 루트 2로 나눈, 이게 최대값이 VM이다라고 하면 이걸 루트 2로 나눈 것이 시력값이죠. 이게 이제 VRMS, 시력값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력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10볼트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냐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10볼트에다가 루트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루트 2가 1.414 정도 되니까 14.14볼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카르노드 맵에 대한 논리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웃하는 2를 묶죠. 묶는 방법은 2의 n승계씩 묶을 수 있는데, 자, n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라고 했어요. 하나, 둘,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 근데 많이 묶을수록 이제 최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많이 묶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은 이제 구였다겠죠. 구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1이 하나, 둘, 셋, 4개가 요것만 묶으면 안 되고
요 네 개랑 같이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최대로 8개를 묶는 거예요. 다 묶을 수는 없잖아요. 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일이 남았으니까 이 나머지를 묶어야 되는데 요 4개만 이제 위아래로 묶으면 안 되고 이렇게 8개가 보이죠.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묶은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기초적인 방법 한 가지와 빨리 푸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렸죠. 기초적인 방법은 이 방을 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A, B, C, D 순서로. 자, 여기는 0000. 순서가 A, B, C, D니까 A, B부터 써야 되겠죠. 여기는 0100. 여기는 1100. 여기는 1000. 이렇게 쓰고. 여기도 이제 A부터 0010. 그 다음에 0110. 그 다음에 1110. 그 다음에 여기는 1010. 이렇게 다 써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8개의 방을 다 움직여서 변하지 않는 변수만 표현한다라는 거죠. 맨 앞에 있는 A를 보면 0011 한 번이나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A는 탈락입니다. B는 두 번째 있는 게 B죠. 0110 변하죠. 탈락이에요. C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0000 안 변하죠. 근데 이쪽으로 왔을 때 1111 변하잖아요. C도 탈락이에요. D는요. 0000 안 변하죠. 8개의 방을 다 돌아다녀도 안 변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D가 답인데 0으로 안 변하면 바죠. 1로 안 변하면 D고요. 0으로 안 변하니까 D바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8개의 방을 다 써가지고 이제 따지면 되는데 이제 빨리 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연필을 옆에 두고 이 4개의 방은 다 이쪽으로 옆으로 하면 A, B는 00인 방이고 이쪽은 다 A, B가 10인 방인데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2개를 비교하면 된다겠죠? 그럼 뭐예요? 앞에 건 변하고 뒤에 건 안 변해요. 그럼 안 변하는 것만 B가 안 변하죠? 0으로 안 변하니까 B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 4개의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는 00인 방이죠. 이쪽은 01이고 10이고 11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 이 2개를 비교하면 앞에 건 괜찮은데 뒤에 게 변하죠. D는 탈락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2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앞에 게 변하죠. 앞에 거 탈락. 그럼 2개가 탈락되니까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4칸이 움직이면 변수가 다 변한다. 볼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답은 B바만 고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개가 나오든 3개 나오든 이런 것들을 다 뭐로? O와 관계로 연결하면 논리식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B바 O와 D바가 답이죠. 그래서 B바 O와 D바인 4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DC 신호가 있고요. 자, 여기가 스위치가 있죠.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 스위치고, 여기에 B 스위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가 있는 거죠. 전구가 이제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스위치 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린 상태, 이 열린 상태를 0이라고 본다는 거죠. 스위치가 닫힌 상태를 1로 본다 이 말이죠. 전구가 켜지는 동작을 불대수로 F로, 이 F로 나타내면 이 회로는 표현하면 어떤 논리 게이트가 되겠느냐. 진리지표예요. 입력이 이제 A하고 B인데 출력이 따져봐야 이 말이죠. 경우수는 00, 01, 10, 11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00은 둘 다 이제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다 이 말이죠. 오프가 되면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1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01이라는 것은 이 B라는 스위치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흐르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갈 것 같지만 저항이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으로만 흘러요. 이쪽은 안 가요. 그래서 전구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이 들어갈 때는 이제 A가 닫히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0이 나가고 11인 경우는 둘 다 닫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서 이쪽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 진리 지표라고 하죠. 진리 지표를 완성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AND OR NOT을 외우라고 했죠. AND OR NOT은 외우라고 했어요. 근데 AND OR NOT이 아니면 한번 뒤집어 보라고 했죠. 뒤집으면 0, 1, 1, 1. 뭐예요? OR죠. 그래서 OR인데 뒤집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NOR겠죠. 반대니까. 그래서 N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R 게이트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25번입니다. 자, 2의 보수를 이용하여 다음 이진수의 뺄셈을 수행할 때 네모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뺄셈을 하지 않고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가상기만으로 뺄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1의 보수한 감산도 있고 이제 2의 보수한 감산도 있는데 우리 컴퓨터는 2의 보수한 감산을 한다겠습니다. 그게 더 시스템이 간단하다겠어요. 그래서 2의 보수한 감산을 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빼지는 수를 이제 P감수라고 하고요. 빼지는 수를 우리가 감수라고 하죠. 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P감수는 그대로 놓는 거죠. 자, 이거는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근데 감수를 이제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빼지 않으려고. 먼저 이제 2의 보수를 취해야 되는데 2의 보수를 취하려면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취하는 거죠. 1은 0으로 0은 1로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여기다 1만 더하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1, 0, 0, 1, 0, 1이 됩니다. 1을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이걸 이제 더하는 거예요. 빼지 않고 더하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더하면 1이 되고요. 더하면 0이 되고, 더하면 여기에 0이 되고 1이 올라가죠. 더하면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더하면 0이 되고 1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이 되고 이제 올림수가 발생하죠. 이건 이제 올림수라고 하죠. 이 캐리, 올림수가 발생하면 양수라겠어요.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음수라겠어요. 그래서 올림수가 발생하면 부호 비트에다 양수 표시를 합니다. 부호 비트에다 0을 기입하면 양수, 1을 기입하면 음수예요. 부호를 표시하는 비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0을 기입하면 양수니까 0을 기입하겠죠. 그리고 이 올림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올림수가 발생했다는 것만 감지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예요. 이게 이제 숫자로 고치시면 이제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양수 얼마다. 만약에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예요? 음수라겠죠. 음수가 돼요.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음수입니다. 그러면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값을 다시 한번 2의 보수를 취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이걸 2의 보수를 취하면 답이 되는데 얘는 올림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비교해 보시면 1, 0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여기에 적히면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래요. 그러면 1, 0, 0, 1, 1을 더하면 몇이요? 3이죠, 3. 답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보수 연산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정립해 가면서 시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